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비행 계획 설정과 비행 점검에 대해 학습합니다. 특히 비행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본성 학생.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저번에 작은 거 날리다가 이번에 새로 큰 걸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네. 산 거예요? 네. 열심히 좀 조종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샀는데 제가 듣기로는 법으로 뭐 제한이 돼 있다는데 날리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네. 아무 곳에나 날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아무 곳에서나 본성 학생 날리면 안 되고요. 안 되나요? 예,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관제권에 드는 영역에서는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가 150m 이상 되는 곳을 높은 곳을 비행하려고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학생이거나 일반 사람들은 여기가 제한구역인지 위험구역인지 모를 텐데 예. 그거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핸드폰 앱에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게 앱에서요? 있어요. 예. 아. 레디 투 플라이라고 레디 투 플라이. 예, 나르기 전에 여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앱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 좋은 앱이 있네요.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제가 공항 주변에 사는데 네. 집 앞에서도 몰래 그 공항 주변이면 금지 구역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제가 몰래 이거 띄우면은 네. 몰래 띄우면 어떻게 되나요? 본성 학생 마음대로 이렇게 띄우면 안 됩니다. 본성 학생이 공항 근처에 있다면은 또 높은 고도로 잘못 이렇게 올라가서 네. 비행기와 이렇게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상당히 아. 위험천만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데는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몰래 본성 학생이 날렸다 네. 이러면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0만이면 이거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더 큰 드론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용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용돈 많이 받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네. 배워가지고 그 제한구역에서 네. 활용하게 될 경우가 온다면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날릴 수 있나요? 본선 학생이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에 이제 항공 촬영 일 같은 거를 만약에 맡아서 네. 합법적으로 이제 비행할 경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관할 항공청에 비행 계획서와 네, 비행 비행기. 승인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을 허가를 받은 다음에 네.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허가되지 않으면은 다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용돈이 다 날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럼 강사님 그러면 이게 허가만 받으면 되지 왜 계획서까지 막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학생이 이렇게 계획서라는 거는 어디를 이렇게 비행하겠다라는 이렇게 항로를 네네. 미리 내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본성 학생이 비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사고 수습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디를 이렇게 비행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서류상에서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치를 바로 이렇게 알면 되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상당히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는 겁니다. 증명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비행하지 않고 이 영역을 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겁니다. 네. 계획서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신기하네요. 네. 구본성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오늘 덕분에 이게 막 계획서도 작성이 된다고 네. 하고 앱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정보 알아갑니다. 예. 제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이런 앱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야 된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장 전문가분을 모시고 실제 한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봉승 학생. 네. 네. 비행 전 점검 사항입니다. 첫째, 비행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비행 제한 구역이라면 허가를 받고 비행을 합니다.
아, 네, 구본성 학생. 네. 이번에는 저기 비행을 할 때 허가받는 절차를 이렇게 실습해 보는 아, 네. 거잖아요. 네. 혹시 레디 투 플라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한번 지역을 한번 확인해 봤나요? 저희 집이 그 관제 구역에 아, 그래요?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예. 그걸 아직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본성 학생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잘 아는 대표님에게 한번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대표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비행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비행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금지된 전혀 할 수가 없는 곳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시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드론협회에서 만든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핸드폰에 이제 설치를 하시고 해당 지역을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해당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P73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내부에 이제 군사 이 관계 지역이라 비행이 전혀 금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R75 이 비행 제한 구역이라든가 이 공항이 인근한 항공 관제권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항공청이라든가 해당 이 국방부 쪽에 이제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일단 비행 허가를 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항공 이 민원 처리 원스톱 시스템이 있거든요. 원스톱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원스톱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항공기 운항 스케줄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단 회원 가입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녹색의 이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간단하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신 다음에 필수 항목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드론으로 이제 일반 회원 가입을 하시고 아이디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를 이제 적절히 입력을 하시고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회원 가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항공 민원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장치 신고 항목이 있고요.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항목이 있고 사업 등록,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비행 승인 신청 항목과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사전에 이제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첨부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화면에 보시듯이 이 사진의 용도와 촬영 구분 그리고 촬영 장비 등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작성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제 신청인에 대한 내역과 하단에 비행장치와 촬영 계획 등에 대한 이제 입력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행장치 부분에서 사진의 용도 이게 개인 목적인지 사업 목적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그 용도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촬영 구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실 건지 일반 사진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 촬영 장비 명칭 및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인지 그 유해 장치에 대한 구분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장치에 맞게 초경량 비행 장치, 항공 촬영, 비행체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규격 및 수량. 규격에 대해서는 기체의 이제 사이즈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드론이 이제 1kg 거의 이하이시기 때문에 1kg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수량은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면은 한 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공 기종은 항공 촬영 드론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항공기명은 팬텀 4 프로라든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시는 내가 언제 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일시를 우측에 보시는 이제 스케줄표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10일이다 하시면 종료일도 10일로 이제 하루 비행이라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촬영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비행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소 검색을 해주시고 해당하시는 지역의 주소 명칭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해 주셨다면은 그 아랫부분에 이제 목표물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뭐 풍경 사진이나 풍경 이런 촬영을 하신다라면은 목표물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비행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이제 일원을 대략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 백길 뭐 일대 담당자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촬영 고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20m 정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좌표는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 제외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굳이 기재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항로도 마찬가지로 드론 제외니까 제외를 해주셔도 됩니다. 순항 고도와 항속에 대해서는 드론이 일반적인 이 촬영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항속도 통상적으로 이제 풍속 기준으로 기재를 하게 되는데 메타퍼세크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민간용 드론이 이제 뭐 5m/s를 그닥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5m/s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종사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조종사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소속이 있으시다면은 뭐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 개인 용도시다면은 굳이 기재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까지 이제 기재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으셨는데 이제 가장 빼먹기 쉽기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부분이 이제 사전에 작성해 주셨던 항공 촬영 이제 사전 신청서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우측에 보이는 녹색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 미리 작성해 두셨던 신청서를 찾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접수가 완료가 되고 처리 기간 이내에 비행 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구본성 학생 본인이 스스로도 이거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데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도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비행 허가 신청 방법입니다. 레디 투 플라이 앱을 통해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항공 민원 처리 원스톱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비행 허가 신청을 합니다. 강사님, 제가 직접 허가 신청까지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저기 구본성 학생이 이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승인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요. 거치려면은 본인의 신분 사항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신청을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 문구대로 작성을 하면은 쉽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지만요. 밑에 보면은 비행 장치라는 부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비행체의 형태가 무엇인지,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내용하고 원리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걸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그 비행 원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배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본성 학생은 12km 이하로 이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굳이 25km 이거는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더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 12km 이하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부분에서는 구본성 학생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비영리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구본성 학생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또 승인 절차에 따른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본성 학생은 12kg 미만의
기체를 가지고 자체 중량 12kg 이하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취미생활이나 아마추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때 12kg 이하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5k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정도의 학생들의 몸무게가 그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행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2kg 정도 미만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소형 무인기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본승 학생이 지금 비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이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승 학생이 지금 비행 계획을 어떻게 비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면은 그 위치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거기서 반경과 고도를 입력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분야인데 구본승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다가 이제 입력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첨부 파일 하는 부분도 간단히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줘야지 구본승 학생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는 이제 비행을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을 넣고요.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 방식이나 목적 이것도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해당되는 란에 이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도나 경로에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될 사항이 반경 같은 경우에는 메타 단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 같은 경우에는 피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위 환산에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0피트라고 하면은 나누기 3하면 대략적으로 약 1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트에다가 나누기 3 혹은 미터에다가 곱하기 3 해서 거기 피트 단위에다가 고도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은 아래쪽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직접 한 다음에 거기에 파일을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르겠다. 강사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구본상이 잘 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본상 학생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웠나요? 위에는 다 잘했는데. 한번 봅시다. 저기 다 잘했고, 그죠? 네. 비행 계획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 보네요.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여기 지도를 눌러서 여기다 어디서 비행할 거예요? 저는 정서진에서 하려고. 네. 그럼 비행할 곳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네네. 비행할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하면 될까요? 네네 거기.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반경이 나오죠. 반경은 여기 위치에서 얼마나 이렇게 거리를 둘 거냐, 비행할 거냐 이걸 나타냅니다. 한 800m? 네, 800m. 네, 그 정도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단위를 잘 봐야 될 게 여기서는 지금 미터입니다. 미터. 그리고 네. 뒤에 고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FT, 피트입니다. 피트. 자, 그래서 한 300피트 정도 되면은 나누기 3을 하면은 300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은 100 정도 나오죠. 네.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0피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300피트요? 예, 100m 정도에서 고도에서 나르면은 좀 보이겠죠? 네. 기체가. 자, 이렇게 되면은 뒤에 조종자, 구본승 학생 다 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첨부 파일에서는 허가서 양식에 따라서 적고 양식을 이렇게 적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첨부도 해야 되는구나. 네, 그거 빼고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구본승 학생이 다음번에는 혼자서 스스로 이거 작성할 수가 있겠어요? 네, 좀 헷갈리긴 했지만 이번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행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을 12kg 이하로 체크해 줍니다. 고도는 피트로 계산하므로 주의하여 단위 환산을 합니다. 사진 촬영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허가 신청을 할 때 마지막에 첨부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드론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사항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론을 한 개 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론이 날리가 너무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비상 탈출구라는 분이 대기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되어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어디서 좀
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드론 자격증을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 지구의 위에는 위에 있는 공기들을 갖다가 다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기권은 몇 개의 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에도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km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웬만한 산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이는 한 약 12km 정도가 되고요. 거기를 대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류권에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지구 태양에서 복사열이 지구로 넘어오죠. 그러면 안에다가 어떤 곳에서 바다에서는 온도가 빨리 늦게 올라가고 혹은 땅은 더 빨리 올라가고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공기에 흐름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흐름이 심한 것을 난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공기에서는 난류라고도 얘기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공기가 되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가지고 측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 위로 넘어가면은 성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거 들어봤죠? 성층권이 존재하는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더 위로 올라가면은 중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 유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열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류권에서는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산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많이 낮아지죠. 하지만은 성층권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고도가 더 올라가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 가지고 싶다, 드론 가지고 싶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두이노나 이런 그 간단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작해보는 드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별로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무젓 꽈락과 종이컵 등으로 인해서 드론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게임하는 비용을 조금 아끼셔가지고 드론 한 개 사서 자격증도 따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론 띄우다가 다치기도 하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드론 하다가 사실상 많이 다치는데 이거는 안전 상황을 잘 지켜준다면 그렇게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걸 무시하고 비행했을 경우에 많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두근두근 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여객기는 어디권에서 비행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5가지 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객기는 어디쯤에서 날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객기는 대류권하고 성층권 사이를 갖다가 대류권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릅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까 대류권은 공기가 태양의 복사열이 전달되어서 공기에 난류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가 굴뚝 공기가 위로도 올라가면서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비행을 하기에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은 성층권으로 가면은 그런 영향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영향이 없어지면서 난류 성분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대륙공감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트 기류라는 바람이 아주 고속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제트 기류를 이기면서 날면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은 제트 기류를 타게 되면은 적은 연료량으로 바람의 힘으로 쭉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항공사들은 대류 공계면 이 사이에 약 한 12km 정도, 11km에서 그 정도 사이를 이렇게 비행하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드론은 언제 처음 날려 보셨어요? 앞에 있는 강사는 사실상은 대학교 때 사람이 2명 탈 수 있는 경비행기를 실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 재밌었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이 타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좀 느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론을 좀 그때부터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발전기라는 분이 드론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예, 주파수.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카메라 앞에 보이는 드론처럼 여기 이제 카메라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달 때 여러분들이 아마 주파수 관련된 거를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영상을 전송하는데 2.4GHz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5.8GHz를 써야 되느냐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생길 건데요. 최근에는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와이파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그렇게 FPV나 이런 거 소형 드론으로 촬영을 할 때는 5.8GHz 주파수로 영상을 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용량이 많기 때문에 5.8GHz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종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조종기들도 이렇게 이제 그 통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통상은 2.4GHz로 이제 전파를 많이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먼 거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900MHz 정도의 낮은 주파수를 씁니다. 그러면 낮은 주파수를 쓰는 거하고 높은 주파수를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네요. 자, 설명을 드리면은 낮은 주파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주파수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1초에 천천히 적게 움직이는 거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데이터를 실으려면은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할 때는 영상을 전송할 때는 높은 주파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고요. 먼 거리에 데이터 통신하지만은 간단한 비행기의 제어나 명령을 보낼 때는 낮은 주파수로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여기에는 낮은 주파수는 회절성이 있어서 건물 벽이라든지 산 이런 것이 있어도 회절성이라는 게 이게 타고 넘는 거죠. 타고 넘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무인기를 약 뭐 100km나 뭐 이렇게 멀리까지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대기권의 구성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0에서 15km까지는 대륙권층입니다. 대륙권의 위로는 50km까지 성층권이고 성층권의 위로는 80km까지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의 위로는 10권이 존재합니다.